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3% 넘게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물론 순환매의 수혜를 누리나 싶었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까지 모두 급락했는데 이것이 2% 넘고 심지어 나스닥은 3%가 넘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는 20% 넘게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4만 선 깨졌고 특히 나스닥이 낙폭이 컸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그간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 등 메가캡의 실망스러운 보고서가 나오면서 증시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실적이 그렇게 나빴다기보다는 AI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인데요. 실적 장세가 시장 방향을 어디로 움직일지 향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7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실망감이 유입된 데다가 굵직한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경계성 매물의 하방 압력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만 지금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애초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던 또는 투자가 잘못되었던 애꿎은 서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가장 안정돼야 할 주거가 불안해지는 전세 사기, 최근 벌어진 사기 유형과 함께 법적인 대처 방안까지 콕콕 법률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믿었던 게 실적이었던 만큼 실망감이 커지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흔들리는 대형 기술주, 그리고 그런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 일제히 내림세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1.25% 하락하면서 4만 선 내줬고 S&P 500은 2.31%, 나스닥은 무려 3.64% 떨어지면서 3대 지수 올해 들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지수도 2% 넘게 하락했는데요.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에서는 어제장 마감 후 발표된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등락률 보시면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색인데 특히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락률 1,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비순환재 섹터가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흐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일단 빨간불이 많은 것을 보고 압도당하는 순서가 있겠고요.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 실적 발표한 알파벳은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긴 했습니다만 자본 지출이 증가하고 또 AI 산업에 대한 수익 전환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언급에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알파벳과 비슷하게 AI 산업에 투자를 해왔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더불어서 메타, 그리고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 하락폭이 컸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 그리고 오라클,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업종도 부진했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엔비디아도 앞서 비슷한 이유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GPU 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체 칩 개발을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브로드컴이나 AMD, 마이크론, 인텔 등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됐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템퍼스, 팔란티어 등 AI 관련 종목군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넘게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의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로보택시 일정도 연기가 됐고 알파벳이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소식들까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무려 12% 넘게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처럼 M7 큰형님들이 휘청이면서 우르르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대기업들의 AI 투자 다 좋은데 언제쯤 투자한 게 수익으로 전환이 될까? 그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도 장중 23% 넘게 급등하면서 18.12선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PMI와 신규 주택 판매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우선 7월 S&P 글로벌 PMI 보시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결과가 갈렸습니다. 서비스 업황은 시장 예상치 웃돌면서 확장세를, 반면 제조업 업황은 예상치 밑돌면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S&P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번 데이터를 두고 3분기가 골디락스 시나리오로 시작이 됐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참고로 6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 후반에 들어서는 국채 입찰 후 금리 상승폭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기물은 단기물과 달리 상승하는 차별화된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10년물은 4.28%대, 2년물은 4.43%대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흐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약보합세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앞두고 엔화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엔저 흐름이 드디어 전환점을 돌고 있는 건지 다음 주 FOMC와 함께 엔화 흐름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서 불안한 이때 그럼 팔고 나와야 하나 흔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변동성의 다른 이름은 그간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흔들릴 때 움직임은 최소화하되 보다 시야를 넓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X 계정에 테슬라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해야 할지 묻는 찬반 투표를 열었는데요. 전날 실적 발표 이후 당장 캐시카우인 전기차 순이익은 급감하고 약속했던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일정마저 밀리면서 투심이 크게 흔들리자 뒤늦게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 연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AI 모델을 출시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10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로 구동되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모델 훈련을 시작했다, 자축하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머스크가 꾸준히 AI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실적 발표 이후 월가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웰스파고와 UBS는 테슬라의 AI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과할 만큼 선반영돼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져 있고 당장 전기차 사업도 미 대선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난관에 봉착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월가의 채권왕 빌 그로스는 테슬라는 밈 주식에 불과하다라고까지 평가하는 등 당장 눈앞에 돈줄은 말라가고 약속했던 미래는 다시 또 머스크의 허풍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첫날 누적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각각 4억 5,800만 달러, 2억 4,87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고요. 같은 날 순유입액도 1억 6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탄 가상자산 시장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호재가 겹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란 낙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이더리움 가격이 전고점인 4,900달러를 넘어 5,000달러를 금세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연말까지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스탠홀 리서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첫 해에 2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트럼프 트레이드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는 이번 주 열리는 가상자산 컨퍼런스 비트코인 2024에서 연설에 나섰는데 이번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은 더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완전 자율주행차 오리진 프로젝트 개발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형 뷰익 생산 계획과 전기 트럭 공장 개장 등 전기차 전환 일정도 전반적으로 함께 미뤘는데요.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조사에 시달렸고 결국 캘리포니아주 무인 차량 운행 허가도 철회되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사측은 이번 결정으로 분기에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진척 없는 차세대 기술 개발보다 당장 눈앞에 급한 불부터 끄고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38년 만에 달러당 161엔까지 추락했던 슈퍼 엔저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줄기 시작하면서 엔화는 3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심리적 한계로 여겨져온 달러당 155엔을 돌파했는데요.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일 이동 평균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속절없이 추락하던 달러 대비 엔화 가치에 브레이크를 건 건 트럼프의 아시아 통화 약세에 대한 경고성 발언과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질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면서인데요. 여기에 일본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도 엔화 흐름을 바꾸면서 주요 외신들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간밤 미국 기술주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등락을 반복하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어떤 업종의 시장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대신 해리스 트레이드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앞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개된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까지 1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등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세를 보이고 해리스 관련주인 친환경 에너지주, 대마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은 환경 규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마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면 먼저 대마 관련주를 묶이는 화일약품과 에머리지가 각각 19.21%, 에머리지가 11.14% 뛰었고요. 한국 BNC도 7.4%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친환경 관련주인 CS 윈드가 4.56%, 금양 그린파워가 2.15%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19 변이가 확산세를 나타내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4일 동안 일주일간 보고받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5만 5천 명대에 달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에 비해 약 2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재차 대유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지만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의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어제 진단키트주 흐름 살펴보면 소마젠이 13.18%, 대웅제약이 9.06% 올랐고요. CTC 바이오가 8.68%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랩지노믹스가 7.11%, 퀀터 매트릭스가 6.76%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HBM인 HBM3를 납품하기 위한 퀄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관건인 5세대 HBM3는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HBM3가 현재로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H20 GPU에만 사용될 예정이며 다른 제품에도 사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라는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는 호재로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은 4세대 통과보다는 5세대인 HBM3가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에는 실망 매분이 쏟아졌고요. 최근 미국장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센티먼트가 약화한 것도 반도체주 하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제 사피엔 반도체와 자람 테크놀로지가 모두 4%대 떨어졌고요. 소식이 전해졌던 삼성전자는 2.26% 하락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가온칩스가 2.13%, 한미 반도체가 1.44%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은 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가량 늘어나긴 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고요. 자동차 부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 할인 카드를 대거 꺼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죠.
또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요. 또한 테슬라뿐만 아니라 GM도 실적을 내놨는데 GM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내연기관차에 집중해 호실적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자 2차 전지 업종의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캐즘의 GM과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늦추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울 반도체가 16.65%, KNS가 7% 떨어졌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3.58% 하락했습니다. 또 그 밖에 포스코 퓨처엠이 2.78%,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2%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때 2,900까지 기대됐던 코스피가 2,700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여전히 2,700선, 코스닥만 올랐는데 그마저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매크로 불확실성을 지우기 위해서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높아진 기대가 주가 반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간밤 미증시는 올해 최악의 하루를 보냈죠. 오늘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이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을까요?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시장은 혼조였습니다. 코스피가 0.56% 하락해 2,758선, 코스닥은 0.26% 추가 상승했는데 그래도 지수는 여전히 810선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금만 불확실성이 커져도 우리 시장에서 바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어제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716억 원 매도 5위, 개인이 2,423억 원 순매수, 기관이 393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지만 지수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은 569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464억 원, 기관이 18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오늘 실적이 나온 SK하이닉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만 강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7%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1% 올랐고요. 제약바이오 투심을 끌어올리면서 셀트리온도 2%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근 HBM3 관련 노이즈가 지속되면서 2.26%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도 2% 가까이 내렸고 KB금융, 호실적을 낸 지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4%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중에서는 헬스케어 섹터는 강했지만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또 부진했습니다. 알테오제는 신약 기대감에 7% 가까이 추가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K뷰티 기업들도 강했는데요.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가 1.2%, 휴젤은 3대 톡신 시장에 모두 진출하며 빨라진 성장에 13% 시세를 분출하면서 시총 10위에 자리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엔캠까지 모두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10% 넘게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겠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2원 40전 내린 1,383원 80전. 달러는 강세였지만 엔화가 상승폭을 피우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외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좀 변동성이 컸는데요.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80원 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험난한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미국발 대선 리스크에 흔들려도 이번 주에 실적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져왔는데요. 간밤에 미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개장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장 영향력이 큰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실적이 어려워진 시장의 환경을 방어해 줄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매출은 16조 4,233억 원, 전년 대비해서 124.8% 올랐고 영업이익은 5조 4,685억 원으로 6년 만에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영업이익이 3개 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앞지를 수 있을지와 더불어서 성과급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6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이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어서 오는 31일 나오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생산량 목표치와 영업이익률을 감안했을 때 최대치인 15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해야겠지만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 그리고 SK하이닉스양 반도체 소부장 종목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현대차도 올해 2분기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2분기 매출 잠정치는 44조 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4조 2,181억 원으로 0.46% 감소하지만 지난해 2분기에 이어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응해서 하이브리드 같은 부가가치 차량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확보해 판매 믹스 개선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호실적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미증시를 따라서 하락할지 아니면 실적에 기대 반등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예정된 이벤트들 꼼꼼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GDP 잠정치가 나왔고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현지 시간 25일에는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미국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 움직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적 빅데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와 현대차에 더해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확정 실적,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HD현대미포, 삼성 SDS 등 굵직한 기업들이 줄줄이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호실적이 나온다면 주가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러시아와의 협상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관련주들 흐름 오늘장까지 이어질지 확인하시죠. 시장이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꺾이는 건지 간밤 미증시 폭락의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호실적으로 반전 드라마를 서주길 바라보지만 일단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개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나스닥이 3% 넘게 떨어진 게 이게 2년 내 최대 낙폭인데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테슬라 실적 쇼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뜯어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조금 뭐 수요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 외의 쪽, 네. 뭐 ESS라든지 이런 쪽은 또 괜찮았거든요. 참 이게 사후 해석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동안 M7으로 우리가 통칭해왔던 기술주 전반적으로 네. 다 이렇게 낙폭이 컸고 지수가 사실상 이 2%라는 게 조금 지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데요. 2% 넘는 하락이 그야말로 근 1년 만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짧은 조정, 얕은 조정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둔 그런 뉴욕 증시였는데 이제 같이 막 빠져버리기 시작하니까 다우나 러셀도 같이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뭐 복합적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네. 뭐 엔이 유난히 강해졌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제 다음 주 30, 31일 날 같은 날 겹치는데 네. 연준의 FOMC하고 BOJ 통화정책회의 갑자기 BOJ가 이번에 당장 금리를 올릴 수도 추가 인상할 수도 하는 이 얘기가 나오니 연준은 이러다 보면은 우리 그 문남중 위원 그 배팅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사실은 이제 연준이 좀 고금리를 유지해야 네. 된다라는 뷰에서 네.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당장 다음 주에 인하를 해야 될 그러니까요. 수도 있다 이렇게 뷰를 바꾸니까요. 윌리엄 더들리만 예. 하더라도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예. 그동안 이렇게 상당히 매파적인 그러니까요. 성향을 보였는데 예. 당장 내려야 된다 할 정도로 뭐 이런 식이니까 뭐 9월은 100%고 예. 지금 뭐 근데 그걸 갖다가 과연 시장에서 호재로 그러게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그거 하고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하면 또 악재로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예 굉장히 지금 뭐 시장이 이건 어차피 서로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예, 것 같이 같아요. 같이 흔들리면은 네. 뭐 그거 합니다. 오늘 뉴욕장 많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참 오랜만에 모셔보는데 FI 리서치 한영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니 신고식이 너무 호되네요. 네. 괜찮으시죠? 각오하고 예. 나오셨으니까. 네네. 예. 오늘 어떻게 안경도 안 끼고 나오셨는데 모처럼 네. 왜 이렇게 눈이 퀭하세요?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오랜만에 이제 대본 준비하려다 보니까 아 그래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참네. 그래요. 지금 일단 막 어제 장도 중요하고 네. 지금 한번 우리 한수께서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장 찝기 전에 짚기 전에. SK하이닉스 실적이 좀 아, 빨리 네, 나와가지고 네, 네. 6년 만에 네.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거죠. 네, 매출이 이제 16.4조 원 정도 네. 사상 최대 매출 나왔고요. 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5조 4천억 원 이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그 하나 급하게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CG를 보내드렸는데, 네네. 조그맣게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은 이제 디램이 그 ASP가 이제 10% 중반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낸드가 이제 10% 중후반대 ASP가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가 됐다. IR 자료 보면 나옵니다. 이걸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고부가치 제품 판매 확대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HBM 많이 팔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마진율이 높으니까 마진이 비싸서. 높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 실적에 좋았던 부분들은 환율이 우호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이었고 네. HBM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QQ 기준으로 8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YOY 기준 전년 네. 동기 대비죠. 2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바라보는 뷰는 하반기도 계속되는 AI 서버 수요가 강세가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HBM3잖아요. 4세대입니다. 이제 5세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뭐냐면 지금은 HBM3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H100S입니다. 네. 근데 이제 블랙엘 GPU가 계속 생산이 되다 보면은
HBM3E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8단이냐 12단이냐 이걸 나눠지고 있죠. 그 네. 삼성전자가 지금 테스트 통과되는 게 그 부분인 거잖아요. 테스트 3E. 통과된 거는 3고 3입니다. 3E가 이제 통과돼야 될 거고. 네, 돼야 될 거고 아직은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3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그 SK 하이닉스는 거의 독점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HBM3가 2분기부터 본격 판매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3분기부터는 HBM3 지금 H100 GPU보다 B200이 뭐 블랙엘 GPU가 더 많이 비트가 오버될 거다. 비트 크로스 오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HBM 출하량의 HBM3E 5세대가 이제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엔비디아 블랙엘 GPU는 굉장히 잘 팔릴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단 제품은 계획대로 이제 3분기 양산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에 이제 엔비디아 공급 시작한다. 그러면 TSMC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왔고 HBM은 성장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은 지수 낙폭을 크게 줄이는데 하이닉스가 꽤나 그거 역할이 컸는데 어제 하이닉스는 급락 출발 이후에 그래도 플러스 1.71%로 그렇죠. 마감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61선 다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밑으로 흘렀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한수 설명을 들어보면은 실적 측면에서나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좋은데 네. 지금 이 외풍을 오늘 견뎌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네요. 오늘은 사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그러니. 우리가 주가는 또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하락했고 하다 보니까 예. 오늘은 실적을 이렇게 잘 발표했어도 네. 사실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블랙엘 GPU 지금 없어서 난리거든요. 솔직히. 없어서 난리다. 없어서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생산이 본격적으로 돌입된 건 아닌데 없어서 난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 투자 못하면은 우리가 뒤처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엔비디아 GPU 구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뭐 수요가 엄청나게 초과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사 입장에서는 가격 올려도 니네 살 거잖아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너무 비싸서 우리 도조 컴퓨터를 빨리 만들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예. 우리가 자체 아키텍처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다른 업체들도 사실 뭐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딱히 진전되는 거는 크게는 없다. 왜냐면 엔비디아라는 것 자체가 쿠다라는 시스템. 우리가 안드로이드는 그 갤럭시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를 쓰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를 쓰는데 이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한번 갇히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쉽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쿠다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엔비디아 GPU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 GPU를 생산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HBM도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조금은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오늘 싶습니다. 또 의외로 개파락 출발하면은 또 매수세 유입으로 또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중간에 아마 컨퍼런스 콜을 예. 할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시 넘어서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뉴욕 증시의 내러티브는 그거였거든요. AI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과연 AI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 기업들의 뭐 예를 들어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에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비용은 드는데 지금 수익을 과연 거기에 맞춰서 내느냐에 대한 의심이 이제 갑자기 커졌다는 것이고 네. 그걸 또 이제 그 누굽니까? 난 그분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 그 알파벳 CEO 뭐 무슨 인도 네. 인도 네. 네. 피차인가 파차인 예 그분 비차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쨌거나 AI에 대한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는 낫다 이런 표현이 그 표현이 말이 그렇지 지금 현재는 과잉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발언이 되잖아요.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이게 우선 낙폭 자체가 좀 충격적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한 1년 정도 밀리면 또 말아 올리겠지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반등 시도가 어제처럼 장중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은 참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뭔 잘못을 했죠? 테슬라는 뭐 큰 잘못은 없고요. 큰 잘못은 없고 구조조정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 구조조정.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할 얘기가 많아. 하거든요. 천천히 네. 하시죠. 예, 네. 천천히 일단 하시죠. 제가 예.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아마 4월인가 5월, 네. 5월인가 아마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중간에 이벤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안 나올 때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예. 일단은 그 당시 주가보다 지금 아무리 12% 폭락이 나왔어도 주가는 여전히 그때보다는 높기는 합니다. 근데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250까지 갔는데 갑자기 왜 12%가 빠지냐 이런 건데 제가 4월 달에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쭉 하락세에 있었을 때 그런 그 레거시 미디어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테슬라 지금 인도 1분기 미스 났다, 이제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1분기는 일시적으로 안 좋고 2분기는 이거를 이연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후티, 네. 그 홍해에서 물류 대란이 그 나다 말씀, 보니까 네, 기억나요. 희망봉으로 쭉 돌아서 가는데 예, 예. 아니 이거 시간이 원래 테슬라는 배에 선적해가지고 자 내리고 이거 인도량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배가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체크를 못한 거죠. 그 배가 꽤 많았습니다. 몇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에 미스가 났는데 저는 그거를 솔직히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저도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갑자기 올라간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로보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었지만 가장 큰 내용들은 사실 그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보상안에 대한 투표로 다시 보상을 주기로 했던 거. 그다음에 뭐 AI 센터라든지 로보택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로보택시가 좀 미뤄지면서 매도세가 쭉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폭락하면서 EPS 매출은 거의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예. 네. 근데 EPS가 문제였거든요. 주당 순이익. 그럼 주당 순이익이 왜 떨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거 1분기 말씀드린 거랑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뭔 말이냐면 왜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낮게 나왔을까? 저거 구조조정 4월 달에 했었잖아요. 2분기에. 네. 이 비용이 거의 6억 달러가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거의 일시적인 비용이에요. 네, 그때 해고를 엄청 많이 했었죠. 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조직을 최소 인원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 채용과 해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합니다. 이거는. 네네네. 근데 해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3분기는 해고 또 할 거냐? 그럼 들어갈 수 있겠죠. 대규모 해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3분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램프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에는 더 양산이 잘 되고 저는 일단은 건식공정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한 거는 EPS 때문인데 네. 4월 22일에 138달러 간 거랑 저는 메커니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1분기 인도 안 나왔으니까 2분기도 안 될 것이다, 3분기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분기 딱 펼쳐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 그거를 너무 레거시 미디어를 믿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좀 본질적인 거를 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3분기 어닝은 뭐 예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네.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싶은 주당 거고.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주신 네.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이제 메가팩 쪽이거든요. 네.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한번 메가팩을 띄워주시면은 메가팩이 이제 굉장히 큰 매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쓴 리포트이기는 한데 지금 메가팩 한 대당 지금 얼마에 파냐면 140만 달러에 팝니다.
그러면 저게 그 한 대 차, 뭐 이제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4만 달러 정도 되죠. 이제 보조금 제외하고. 근데 그 OP 마진이 이제 한 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메가팩이 OP 마진이 이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걸 팔았을 때 OP 마진이 더 남는 게 이제 주정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그 에비타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러면 한 대의 메가팩을 팔 때 몇 대의 차를 파는 것과 동일하냐? 35대의 차를 파는 거랑 동일하고 OP 마진으로 봤을 때는 100대의 차를 파는 거랑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 개의 메가팩토리 지금 네. 캘리포니아 라스럽에서 40기가와트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냐? 차량으로 35만 대입니다. 그리고 OP 마진으로 봤을 때는 100만 대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2분기 발표가 났는데 그 테슬라 메가팩이 9.4기가와트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게 자, 1년은 4분기입니다. 네. 2분기에 9.4기가와트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기 4하면은 뭐 단순 계산하면 36기가와트 정도 되죠. 그럼 거의 풀캐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만 대 판매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OP 마진이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그 블룸버그 배터리 그 프라이스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메가팩은 3원 개 배터리보다 LFP를 써도 돼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 왜냐면은 네네네. 이걸 갖고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설치할게요. 그래서 불이 안 나고 장점이잖아요. 네. 여기 설치해서 공간이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땅만 있으면 되니까. 네. 무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LFP를 써도 되는데 이제 LFP 가격에 연동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에서 LFP 킬로와트시당 가격이 $50 수준입니다. 근데 저 테슬라 메가팩을 지금 한번 전자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한 개당 지금 그 3.9 메가와트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뭐 1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킬로와트 시당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66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자, 가져오는 거, 배터리 가져오는 거 네. 얼마예요? 그러면은 $50 수준이죠. 지금 CATL 기준입니다. LFP 네. 가격은. 그다음에 이 $50에 가져와서 266달러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비용은 있겠죠. 가져오는 비용, 그다음에 생산하는 비용, 인건 비용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래도 OP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호주랑 계약을 크게 한 게 있는데 아마 테슬라 메가팩은 점차 이제 AI 서버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네. 늘어날수록 이게 발전소에서 바로 가는 거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피크 시간대 전력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밤에는 전력 남아돌고 이러잖아요.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게 이제 ESS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은 피크 시간대 전기 부족합니다. 더 생산하세요. 보통 이제부터 시작이죠. 블랙아웃 뭐 이런 예. 뉴스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ESS는 아마 AI 수요가 더 많아질수록 저는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이제 좀 더 주가가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은 그 전혀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캐즘이라고 해가지고 네. 막 대중화되기 전에 수요가 둔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은 전기차 수요 쪽 둔화는 약간 좀 예상이 됐던 거고 오히려 ESS라든지 전기차가 아닌 부분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전기차 캐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캐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판매량 봤을 때 캐즘이라고 캐즘은 그렇죠. 안 매출로 느껴지거든요. 봤을 때는 네. 이게 판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캐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일부 업체들이에요. 제가 볼 때 중국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니콜라, 루시드 이런 쪽. 뭐 리비아는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산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 판매량은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그 달라진 건 주가밖에 없습니다. 네. 사업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AI 센터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새로 멤피스 지역에다가 그 AI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동이 됐는데 이게 거의 그 RDMA 방식이라고 그 거의 이거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처리를 할 때
직접적으로 쏴주는 형식입니다. 뭐냐면 원래는 보통 CPU 거쳐서 메모리로 가야 되는데 CPU 안 거치고 바로 메모리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멤피스 지역에서 AI 클러스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H100 시리즈 거의 한 10만 개 액체 냉각 시스템으로 구동을 할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AI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지금 텍사스 하나 사진 띄워주시면 지금 텍사스 남부 쪽에 제가 이거 사진을 못 띄워드렸어요. 그동안에 못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핵심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그 텍사스 쪽에 네 이거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보시면은 밑에 주황색 있고 파란색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중장비예요. 근데 위에 보시면은 팬이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다 쿨링 팬입니다. 저거. 예. 근데 뭐랑 비슷해 보여? 저거 GPU랑 비슷해 보이지 컴퓨터. 컴퓨터 GPU도 열이 많이 발생하기 예. 때문에 이게 바람으로 액체 냉각은 이제 순행식으로 가는 거고 저거는 이제 바람으로 가는 건데 엄청나게 큰 AI 클러스터 저것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런 사진은 다 어디서 찾으세요? 이제 그 뭐 SNS나 저거를 추적해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 이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걸 보면서 얼마만큼 진행진지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저게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FSD 12.5인데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이제 네. 거의 이제 핸즈오프는 완전 무리 자율주행. 네,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핸즈오프 지금 제가 영상 다 보고 있는데 거의 3-4시간 정도 그다음에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가 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개입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6시간. 왜 로보택시는 갑자기 연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보택시 아키텍처를 보셔야 되는데 옆에 사이드 미러가 있는 게 예. 아니고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요즘 그리고- 전기차들 그렇게 카메라 있는 거 많잖아요. 네, 카메라 있는 것도 많은데 아마 이게 완벽하게 사람이 타고 있어서 감독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사람 없이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안정성을 위해서 좀 더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아키텍처 때문에 조금 변경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좀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제 어닝콜이었죠. 거기서 말하기를 이제 그 이번 연도 말에는 이제 완벽하게 좀 로보택시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까지 안 되면 좀 큰일이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업데이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로보택시 8월 8일 날 뭔가 보여주겠다 했다가 뭐 10월 10일로 네네, 연기했습니다만 그 사람 안 변하듯이 테슬라라는 회사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셨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언제 한번 뭐든지 애초에 제시했던 일정 지킨 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사이버 트럭 얼마나 기다리게 했으며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저 한 번 더 배팅하겠습니다.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했잖아요. 네. 10월 10일쯤이면은 미국 정신없을 겁니다. 대선 전이어서. 뭔 일이 벌어질지 진짜 궁금한데 아마 12월 12일로 또 미룰 것 같아요. 로보택시는. 그것도 하필이면 88, 네. 10, 10, 12, 12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느덧 보니까 빌 그로스가 민주시처럼 움직인다. 이 테슬라 같은 이 엄청난 종목을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7월 들어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또 테슬라 매수에 많이 나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최대 보유 주식이 됐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은 어쨌거나 7월 들어서의 매입은 다 현재로서는 OTM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아마 이제 한수석의 얘기는 테슬라 보유 주주분들한테 그나마 이렇게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만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그러면 한번 뭐 초를 치자는 게 아니고 이제 균형을 한번 갖춰보자는 얘기죠. 저는 어제 유동훈 본부장의 설명 가운데 제일 이렇게 쇼킹하게 다가왔던 게 그걸 갖다 자주 놓치는데 그걸 갖다가 매일 체크를 안 하고 수시로 체크를 안 하다 보니 M7 평균적인 PER이 한 30배 정도인데 네. 테슬라가 어제 말씀하실 때만 해도 유 본부장 얘기할 때만 해도 75배였대요. 네. 자 어제 정도 그만큼 빠졌으면 이제 좀 PER은 좀 낮아졌겠지만 낮아졌겠죠.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메가팩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비싸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떨어져야 된다. 네, 지금 뭐 한 50배에서 60배 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PER이 뭐 M7 빅테크 업체 대비해서도 좀 뭐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높게 사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리 예. 좋은 주식이어도 내가 비싸게 사면 나한테 안 좋은 주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좀 기다리더라도 포모가 올 수 있겠죠. 250 갔는데 뭐 230인데 사, 250인데 나 지금 막차 타야겠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9번은 맞을 수 있어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게 계좌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고 저도 그래서 뭐 전화 연결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했을 때도 신규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때도 한 250에서 40 정도 됐었어요. 예. 네. 너무 그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215달러까지 12% 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낮게 사면은 그거 버틸 수 있어요. 12% 나왔네? 뭐가 더 본질적인 것일까라는 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포모로 왔다가 이거 손절해야 되나? 안 살 걸. 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은 사실 본질적인 거에 좀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신규는 좀 제한적이고 네. 그다음에 뭐 주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70 이상도 지금 최근 고점 이상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근데 변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뭐 해리스랑 원래 바이든하고 트럼프 있을 때만 해도 와 우리 미국 증시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해리스 부통령 나오자마자 위스콘신에서는 또 경선 여름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또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 주류 언론들 얘기하는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네, 우리가 2016년에 겪어봤잖아요. 네네. 선거 결국에는- 전날까지만 해도 네. 힐러리가 98% 이상으로 이긴다고. 그거 믿었다가는 바보 됩니다. 네. 예. 근데 그런 불확실성을 좀 피하기 위한 거? 그래서 지금 자금들이 일단 B는 피하고 보자라는 네.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일단 11월 대선 전까지는 아마 좀 매도세는 일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안 사셨으면 좋겠고 일부 현금 확보 그렇다고 주식 팔고 다 떠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고 지금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유자만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1.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716포인트, 코스닥 1.7% 하락 예상됩니다. 800선을 좀 하회할 걸로 보이네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799.7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빠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 86,600원이에요. 지금 화면 전환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7% 하락이 예상되고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6년 만에 영업이익이 5조 원대 다시 한번 복귀를 했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6.8% 하락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4.7% 하락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는 19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18,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75,000원. 현대차가 2.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51,500원이고 기아도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4,9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4,200원. 포스코홀딩스가 2.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시장 하방 압력을 또 방어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밖에 보험주들 행보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5,200원, 알테오젠 1.9%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98,500원.
에코프로 2.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3,300원, HLB도 약세가 예상되죠. 예상 최고가 79,500원, 삼천당제약 2.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최고가 1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 예상되고 엔케미 3.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5,1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됩니다. 최근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또 계속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해주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 흐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리노공업이 4% 급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2,500원, 휴젤 1% 하락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하락이 예상되고 글쎄요. 제약바이오,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그래도 조금 견조한 흐름이 예상될 거라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지금 뭐 동시효과 시세이긴 합니다만 이제 코스닥은 800을 두고 다투어야 되는 상황까지 네. 오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저호실적인데 우리가 늘 봐왔던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보여주던 실적 좋아도 빠지고 실적 나빴는데 오히려 치고 올라가고 하던 그걸 우리가 금전 들어서 자주 봤는데 하이닉스도 또 그런 양상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미국은 지수선물이나 이제 M7 주요 종목들이 어제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살짝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선물 흐름이긴 한데 네. 이걸 얼마나 반영해 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사실 짚어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달러엔 환율이 지금 이게 161엔 어쩌고 저쩌고 하던 게 지금 이거 153엔대 예. 후반까지 예. 훅 내려와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한 850원 정도 갔던 N1이 거의 뭐 897이니까 거의 900원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그거 하죠. 그래 뭐 오늘 같은 날 자꾸 나쁜 얘기하면 안 좋습니다만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네네. 역성장이죠. 전분기 대비. 네네. 그동안 그렇게 경기 회복 중이라고 정부나 뭐 한은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해 왔는데 숫자가 또 그렇게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 아마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이 기관도 그렇고 뭐 아마 현타가 오는 타이밍 같아요. 진짜 우리 그동안 굉장히 이걸로 한번 돈 복사해 보자고 했는데 그게 되는 현실이야 하는 것 같다가 좀 냉철하게 한번 짚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한번 오늘도 엄청날 것 같네요. 빅스도 많이 뛰었고 미국은 그러네요. 근데 어쨌거나 외국인들 우리나라 채권 많이 산다던데 채권 시장 쪽에 네. 겁나게 사고 있다는데 아유 자 계속 가시죠. 저기 뭐야 삼성전자 말이에요. 저기 한수정님. 네. 삼성전자 지금 그 HBM 갖고 자꾸 이제 얘기는 이어지는데 어제 나온 얘기의 대충 핵심이 보니까 그거대요. 뭐 3에다가 E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4세대냐 5세대냐 그 차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공급한 거는 3에다가 E 붙은 걸 이미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실적이 반영이 그게 됐잖아요. 실적이 반영돼서 이번에 예. 많이 나온 거고 네네. 삼성전자는 그러면 E자 아직 안 붙은 그게 4세대가 이제 겨우 엔비디아에 납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퀄테스트 통과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평택 P4 공장에서 아마 일부 디램 라인 전환해가지고 생산할 거예요. 생산한다. 네. 근데 이제 어디에 들어갔냐가 중요하죠. 어디에? 네. H백에 들어가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H백은 워낙 비싼 GPU고 네. 컬이 중요하잖아요. 수율이 중요하잖아요. 네. 불량이 나오면 안 되는 GPU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중국 쪽 들어가는 GPU.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 10월달에 칩스법 그 네. 때문에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좀 저사양은 팔아도 네, 되고. 저사양은 팔아도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RTX 4090 네. 뭐 이런 예. 뭐 컴퓨터로 쓰는 뭐 이게 고사양 게임 돌릴 때 뭐 100만 원 후반대 뭐 이렇게 하는 RTX 시리즈가 갑자기 확 떴죠. 아 이거 사재기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쭉 밀려나다 보니까 네, 지금 탑재되는 거는 시장에서는 H20. 이게 네. 뭐냐면 지금 M7 업체들, 아니면 M3 업체들이 쓰는 H백이 아니고 중국 그거 저사양. 저희 개장하고 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고 특히 나스닥 낙폭이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 넘게 빠졌고 주요 M7, 매그니피센트 7 주가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6.8% 하락했고 테슬라가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경계성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호가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는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3% 떨어집니다. 2,721포인트, 코스닥도 1.4% 약세, 1.5% 넘게 떨어지네요. 801포인트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떨어집니다. 87,0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5.9% 급락이네요. 196,2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5% 떨어집니다. 316,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약세입니다. 863,000원. SK하이닉스 낙폭이 더 커지네요. 6% 넘게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1.5% 하락합니다. 254,000원이고 기아가 1.7% 내림세네요. 116,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떨어집니다. 셀트리온 약보합입니다. 193,300원, KB금융이 0.5% 하락합니다. 84,300원, 포스코홀딩스가 1.4% 내림세로 34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약세입니다. 174,900원으로 지금 나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약보합으로 302,000원, 에코프로가 1% 떨어집니다. 91,800원, HLB가 2% 하락 78,8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2% 약세로 187,7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0.6% 하락으로 93,900원, 엔캠 1.6% 하락입니다. 178,900원, 리노공업이 3% 넘게 떨어집니다. 49,1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206,000원, 2.8% 약세, 클래시스가 1.2% 하락 49,050원, 휴젤이 1.4% 하락 24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여전히 흐름이 좋네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17% 급등합니다. 3,890원, SY 스틸텍이 14% 이상 올라갑니다. 4,800원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12% 급등합니다. 1,130원.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도 3.7% 올라갑니다. 66,300원이고 삼부토건도 6.5% 강세입니다. 1,727원. 이 가운데 데모는 2% 약세고 SG도 8% 강세입니다. 2,340원. SY도 7% 이상 올라갑니다. 5,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히림, DYD도 4%에서 5% 강세, 휴림 네트워크스도 2% 이상 올라갑니다.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통신주도 흐름 나쁘지 않네요. KT가 1% 상승하고 SK텔레콤도 0.9% 올라갑니다.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된 모습이고 오늘 은행주 내에서는 제주은행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4% 이상 상승하고요. 그 밖에 금융주들은 또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뭐 건설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쪽이 움직이고 그 밖에 종목들은 지금 경계성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됩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은 지금 139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지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는데요. 597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69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29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9억 원, 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저희 어제 오후 전일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2원 40전 하락한 1383원 80전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오늘 좀 떨어지고 시장은 지금 1%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글쎄요. 변동성도 큰 모습이고 예. 뭐라고 딱히 지금 시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네.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정민 앵커께서 지금 이제 오늘 오르는 업종들을 갖다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재미없는 장입니다. 그런 것들만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좀 정도밖에- 확인하겠다라는 심리가 네, 반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오를 게 없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장 안 좋을 때 그냥 평소 우리 이 코너에서 가끔 쓰는 끼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금융주 내에서도 뭐 금융주에서도 제주은행, 뭐 제주은행 이런 것만 제주은행 움직이니까 원래 좀 끼가 있고. 장이 아주 예.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게요. 예. 아유, 네. 저기 참 얄짤없네요. 실적 저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빠져버리네 하이닉스가. 참.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와도 이제 5% 넘게 빠지는데 그래도 살짝은 양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가에서 갭 하락하고 나서 갭 하락하고 나서? 네, 그래도 예. 열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컨퍼런스 콜 이제 아마 10시에 시작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시작하고 있네요. 근데 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사실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냥 뭡니까 시오 그냥 중계 아나운서하고 중계 캐스터하고 해설자가 할 말이 없는 저기 운동 경기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막상 지금 저희 상서 원래 방송 전에는 그 비방용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수장님하고 저하고. 네. 좀 요즘 시장에 대해서 되게 뭐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그러는 게 이게 주도주도 없고 뭔가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 외풍에 많이 흔들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고 또 미국장이 좋았다 하더라도 또 국내 증시는 그만큼의 모멘텀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렇다고 저희가 또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많이 또 알려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좀 본질적인 거를 좀 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 좀 소외된 네. 거를 좀 보셨으면 소외된 좋겠는데 소외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주도하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못 나오면서 진짜 할 얘기 많았는데 화장품도 화장품. 화장품 그래요, 그동안에 맞아. 한영희 수상님은 원래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전문이시잖아요. 제가 물어볼 출연자가 없어가지고 좀 답답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보톡스랑 필러랑 이렇게 리프팅실이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경구용 GLP-1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가 이제 주사제가 있고 위고비처럼 피할 오젠피나 주사제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경구용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경구용도 지금 보니까 꽤 성과가 좋은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장 캐파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에도 좀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이 지금 뭐냐면 하단 자막이 좀 재밌네요. 비만 치료제로 네. 이제 비만을 잡았더니 피부가 늘어져서 리프팅 레이저를 해야 된다. 제가 저걸 이제 좀 가져온 건데 아. 그러니까 오젠픽이나 위고비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체중이 확 빠졌어요. 근데 체중이 확 빠지게 되면은 피부가 좀 늘어지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 지방이 있던 거를 빼주니까 그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피부를 다시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뭐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직접 시술하고 뭐 간접적인 거. 직접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리프팅을 한다든지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간접적인 거는 이제 보톡스나 스킨 부스터나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리쥬란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기로서 하는 거. 뭐 고주파 장비나 아니면은 하이프 장비나 그 집속 초음파라고 그러죠. 이런 장비들을 쓰는 게 있는데 그래서 늘어지는 피부가 나오다 보니까 나 리프팅 해야 되는데 라는 것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젠픽이나 위고비 사용한 환자들이 피부과, 성형외과까지 간다라는 거.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 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비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들, RF 쪽인데 아마 이루다랑 좀 소송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금 수령을 좀 2분기에 해가지고 30에서 35억 정도 합의금 수령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로열티를 받을 겁니다. 근데 비올이 워낙 지금 ITC가 원래 7월 10일인가 그랬거든요. 네. 6월 10일인가. 근데 이게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건 처리 때문에 좀 지연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올이나 아니면은 뭐 클래시스 뭐 이런 업체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PDRN 쪽. 네네. 이게 최근에 또 이제 겨울에는 또 성수기가 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조금은 이런 피부 미용 업체들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주가 지금 사야 됩니다 이 입장은 아니지만은 화장품을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화장품은 수출이 계속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기존에는 따이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2016년도, 2017, 2018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따이공이라는 단어. 중국 보따리상들이 와가지고 면세점 쓸어가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설화수 후 다 쓸어가자. 중국 가서 팔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따이공들 의존도가 없어지고 미국이나 일본 쪽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수출이 사실 가장 큰 건데 네. 실리콘2가 그래서 부각을 좀 많이 받은 거거든요. 예. 실리콘2가. 예. 왜냐하면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2는 제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제가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실리콘2의 IR 자료를 보시면은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다이 글로벌, 네. 그다음에 코스RX, 서린컴퍼니, 더 파운더즈. 여기 브랜드들이 뭐냐면은 구다이 글로벌, 조선민영, 아마존 일일 선크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RX. 이거는 코스RX는 다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와가지고 예. 뭐 코스RX 브랜드고 그다음에 서린컴퍼니는 이제 라운드랩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네, 더 파운더즈는 이제 안화, 뭐 토너나 이런 쪽에서 좀 강력하게 있는데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총 매출 총이익 성장률 제가 자료 가져온 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고객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매 잘해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조선민영은 22년 대비해서 24년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조선민영은 435%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RX가 240%, 그다음에 라운드랩이 215%, 안화가 259%입니다. 근데 이 고객사들이 전체가 이제 실리콘2가 잡고 있기 때문에 2023년 대비 2024년 1분기는 이제 미국 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리콘2는 아마 뭐 실적은 계속 좀 잘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워낙 빨리 가다 보니까 이게 그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 거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화장품은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고 그다음에 일본 진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 특히나 네, 이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매출 총이익 뭐 이렇게 성장한 게 있었는데 구다이 글로벌이 굉장히 지금 빨리 M&A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르티르 이런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다이 글로벌이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는 잘 나간다 뭐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 저는 또 VT, 네. VT도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리들샷이 있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또 발랐거든요. 리들샷. 네. 저는 300은 아직 따가워서 100을 바르고 있긴 한데 네. 이게 한 번 바르면은 못 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뭘 알아들어야 대꾸를 하지.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마이크로니델이 이제 예. 화장품에 들어가 있어서 네. 모공을 넓혀줘서 흡수를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예. 일본에서도 이제 시카로 예. 뭐 시카는 이제 기존 제품들이 있는데 계속 오프라인 침투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일본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또 VT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법인으로 돼 있는 이제 잉그루드랩 네. 그 모회사인 코스메카스 코리아 이런 ODM 업체들도 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죄송합니다. 생물보안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CDMO 업체들도 한 번쯤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도 흐름 좋고 왜 그 미국에서 민주당이 뭐 집권을 하던 공화당이 집권을 네네. 하던 간에 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원래 공화당 집권하면은 이제 방산, 제약, 조선, 뭐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수혜를 받는데 네. 민주당이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좀 선출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마리화나. 마리화나 대마초 관련주도. 관련주. 그래서 뭐 한국 BNC,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아, 저는 우성 사실 첨단 소재는 네. 오늘도 가네요. 네, 이런 것들이 테마로 이제 엮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이런 건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예전에 그 얘기를 예. 했거든요. 자기도 어렸을 때 대마 해봤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화나 관련주가 샥뜬 우리나라 그 케이스가 관련주들은 다 의료용 마리화나 네네. 생산하는 업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의료용 마리화나고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그래서 예. 의료용 마리화나로 이제 관련주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그 제약 섹터는 왜 둘 다 집권할 때 누구나 집권하던 수혜냐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때 상하원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하원 통과할 때 그때 굉장히 빠르게 됐습니다. 그때 상임위 통과할 때도.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은 일단은 우리나라 CDMO 업체들한테 수혜다. 그래서 뭐 비상장사인 뭐 롯데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업체들도 있고 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바이넥스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검은 목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국발 악재 속에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8% 급락하면서 2,723선 전개됩니다. 코스닥은 현재 800선이 붕괴됐습니다. 1.77% 하락하면서 799선, 오늘 80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83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개인이 588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343억 원의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외국인이 47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도 2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64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업종보다 하락 업종이 더 많은데요. 상승 업종으로는 생명보험과 항공, 화장품 업종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낙폭이 가장 크고 전기 장비와 건강관리 기술 업종도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러시아와의 협상 의지를 밝힌 영향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23.3%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4,105원. SY 스틸텍이 9.38% 올라가면서 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 에버다임이 14.6% 급등세 나타냅니다. 거래가 1,370원입니다. 그 밖에 SG와 삼부토건도 8%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SG는 2,340원 선, 삼부토건 1,746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특히 셀리드는 코로나19에 적용되는 독자적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투심을 자극했고 오늘장에서 이미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3,860원. 또 관련주 중에서는 유틸렉스가 12.28% 올라가면서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이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ABL 바이오도 4% 넘게 올라갑니다. 2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코디 역시도 지금 하락 전환됐는데 1.51% 하락하면서 5,2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선주가 좀 약합니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1,900억 규모의 전력망 교체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이 보도됐지만 장 초반부터 전선 관련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선주 중에서는 일진전기가 3%대, 가온전선 4.19%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거래가 43,450원이고요. LS도 5% 가까이 내립니다. 오늘 거래가 128,800원. KBI 메탈이 4.63% 빠지면서 2,370원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도 4.63%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 보시죠. 반도체주도 이거래일 연속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같은 경우 약세의 골이 가장 깊은데요.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에도 시장은 엔비디아 급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6% 가까이 급락합니다. 거래가는 196,000원, 20만 원 선 역시 무너졌고요. HBM 관련주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도 8% 가까이 내립니다. 179,200원. 레이저셀이 4.18% 약세로 7,110원에 거래되고 있고 PSK홀딩스 6.34% 하락세 이어집니다. 54,600원. 테크윙이 8.72% 하락하면서 4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지금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황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바이오 제약 업종은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멜라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공통 공약으로 꼽히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해리스 후보는 직접적으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생물보안법을 따르게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 발의 전후로 중국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49%나 하락하면서 여타 CDMO 기업들이 우시바이오의 물량을 대신 소화하면서 반사수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값 인하 정책이 직접적으로 필수의약품 생산의 자국화 그리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에서 필수의약품의 생산이 이뤄지게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간접적으로는 경쟁 유도를 통한 약가 상승 억제에서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취급 국내 제약사에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CDMO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기업 좋게 보시나요? 관련 토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대표 CDMO 기업인데요. 7월 초에 이제 미국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637억 원짜리의 초대형 CMO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규모는 작년 전체 수주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서 16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미국이 우시바이오 제재가 강해질수록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겐 최대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5공장이 완공되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현재 1위인 론자에 이어서 CDMO 분야에서는 우시바이오를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말부터는 ADC 의약품 생산까지 가능해서 수주가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연중 최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인 21년 최고가인 100만 원대를 향해서 순항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와 저분자 신약 CDMO를 맡고 있는 기업인데요. RNA 기반 약물에 사용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현재 아시아에서는 1위,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3위의 제조 CDMO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로 반사수혜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인 렉비오 매출만 작년 대비해서 2.5배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예상이 되는 만큼 기술적으로는 1월부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6월, 7월에 조정이 좀 마무리된 상황이라서 박스권 상단인 97,000원을 돌파 시에는 연고점 11만 2천원까지는 돌파가 무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장 초반부터 낙폭이 큽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국내 증시 큰 하락 출발해도 9월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 후반 저가 매수세나 다음 주 초반까지 저가 매수세 유입도 충분해 보일 것 같습니다. 업종별 실적 차별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상하 변동성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심한 장세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와 대선 후보주들의 공약주들이 매일 상하로 요동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가로 새로운 악재에 대한 신약 반영보다는 당연히 시간과 가격 조정에 따라서 필요하면서 나오는 하락이라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점차 안정된 모습을 기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국내 시장은 더욱더 불확령 부익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차례 강조해드리고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 바이오 제약 업종은 국내외 이슈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꼽히게 되면서 이미 주도군으로 안착된 상황이고 중대형주 위주와 고가 돌파 위주로 상승 추세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금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직 주도군이 형성되지 않아서 확실한 연속성과 반등에 필요한 호재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고 진입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호실적을 무기로 한 화장품, 조선 등을 지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원자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죠. 원자재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심 애널리스트께서는 이제 원자재 계속 체크해 주시는데 오늘은 어느 쪽 원자재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구리 관련된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구리 가격이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치솟은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대체 원자재로 또 알루미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자재 구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달 전만 해도 이제 구리 가격의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연속적인 좀 하락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구리 가격은 이제 톤당 지금 한 9,000달러 선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2달 전에 10,000달러 넘어서면서 강세를 보였던 요인들이 약화되면서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의 체감 경제 지표가 이제 기준선을 좀 재차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고요. 특히나 2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발표가 되면서 중국의 구리 수요 기대라는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다시 높였던 부분들도 구리 가격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리 선물 가격 추이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한 2달 전에 전화 연결로 또 구리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톤당 선물 가격 톤당 만 불 넘어서고 11,000불, 11,100불 이렇게 찍고는 저기까지 9,000불대 초반까지 흘러내렸는데
그러니 딱 두 달 전에 정점 찍고 지금 2달 사이에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은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뭔가 대폭 수정이 가해질 것이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구리 가격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요 기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정책 부분을 좀 살펴보면 뭐 리쇼어링이라는 정책 기조가 분명히 있고 이건 결국에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리 수요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력 관련 수요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가격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재고 부족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5월 중순 이후로 구리 재고는 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LME 재고 추이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연초부터 감소했던 구리 재고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레벨인 걸로 보이는데 당시 시장에서는 사실 재고 감소에 따라서 이제 공급 부족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데 반해서 예상과 다르게 이제 중국의 이제 정제 구리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서 재고가 함께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리 최대 소비국이었던 중국은 최근에 이제 구리 전선 구매를 늦추고 알루미늄 케이블을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알루미늄이 구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합니다만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2달 전에 정점 찍고 구리하고 같이 그동안 한 2달 사이에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원자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도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사실 구리 비철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소비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구리 가격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최근에 중국 지표가 사실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물어보셨던 이제 알루미늄이 구리를 대체할 거라는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외신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전력망공사가 구리 전선 구매를 늦추고 있는 반면에 알루미늄 케이블 이탈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2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루미늄이 구리에 대한 이제 전력 설비 수요를 좀 일부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알루미늄은 이제 구리에 비해서 전도성이 좀 낮다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서요. 알루미늄이 만약에 구리를 좀 대체를 하는 수요가 좀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후에 이제 뭐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에서 좀 제약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완전한 대체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만 2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뭐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던 간에 뭐 투자가 잘못되었던 간에 이 해당되는 우리 또 서민들 속을 많이 태우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이 주거가 불안해지는 전세 사기, 최근 벌어진 사기 유형과 함께 또 법적인 대처 방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세 사기 언제쯤 얘기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짐작한데 피해자 구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전세 사기가 맞다는 인정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3차례에 거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세 피해자라고 신청한 자들이 실제로 전세 피해자가 맞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 신청 건수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의견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신고한다고요?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총수가
약 2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요건인데 첫 번째로는 대학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 개시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요건들이 총 충족이 되어야지만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어서요. 금융 지원 혜택이라든지 또 법률 지원 혜택 등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또 한번 재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건 불비 요건들을 다시 한번 충족시켜서 재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실 것들을 피해자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네. 지난해 보니까 수원에서 그 피해금 700억 원 규모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게 보니까 믿고 거래를 맡겼던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권선동의 한 도시 생활형 예.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 규모만 현재까지 파악된 게 70억 원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들이 모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임대 목적물을 소개받을 때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굉장히 낮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실제 내가 이 집주인의 집에 거주하는데 집주인들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세를 고려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안심시켜 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의 언급들을 믿고 막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는 결과가 나게 된 것이죠. 그럼 보통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 사기범들을 같이 고소하게 되는데 이때 중개사들을 고소할 때는 사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전세 사기범들한테 속아서 괜찮은 물건인 줄 알고 소개한 것이지 내가 사기의 공범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사기의 공범이라든지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부분들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인중개사들이 사기 혐의로 이렇게 송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중개할 때 거짓된 언행 같은 것들을 해서 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에는 또 법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 것이 과연 거짓된 언행으로 볼 수 있는가? 수사기관에서는 이건 그냥 공인중개사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또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실무적으로는 피해자들이 결국엔 법이 피해자가 아니라 중개사들이나 이런 분들만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명색이 공인인데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공인감별사, 공인인데 이제 공인도 못 믿는 거죠. 이건 안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기를. 지금 이게 정부에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하고 또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 근데 딱 듣는 순간에 벌써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치는데 이게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책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예. 될 것 같은데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 같아서 의심되니까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자들 중에서 예. 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일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일부터 이 시행령이 시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어떤 체납 세금이라든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 그리고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는 물론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개 의뢰인 측이나 또 네. 공인중개사들 측이나 이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볼멘
반대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개 의뢰인들은 결국엔 법이 정한 그런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 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결국에는 뭐 변죽만 울리는 뭐 법률안 개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도 입법의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하나인데 그 등기가 하나인 건물을 굉장히 많은 세입자들이 주거 하거든요. 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규모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들을 집주인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들이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에서는 자신들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자신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인중개 행위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세 사기범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세입자에게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 이게 보니까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예. 나왔는데요.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 사기였습니다. 신탁 부동산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떤 목적이든 대부분 대출의 목적이겠죠. 신탁 회사에다가 이 소유권을 이전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 회사에 부동산을 맡긴 경우에는 A 씨가 전세 계약을 함부로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신탁 회사라든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임차인들은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따라서 신탁회사가 나가라, 퇴거 명령을 하면 임차인들은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고 보증금도 당연히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전세 사기범들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모두 다 받았으니까 이 건물에 대한 전세 세입자를 좀 구해달라 공인중개사 A 씨와 B 씨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를 구해왔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에는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범 모두 기소가 됐고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고요. 그다음 전세사기범만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힌 것입니다. 그 법원의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탁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권리관계 위험성이 있는 건물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손해를 끼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인데 굉장히 좀 공인중개사들이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다는 것 자체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이런 거 집을 뭐 전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이런 거 매매하면서 법적인 관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제 그런 걸 도와달라고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거고 그분들은 또 뭐 1, 2년씩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고 그리고 또 상당한 또 소위 말하는 복비를 받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분들도 오늘 이 방송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전부 온라인으로 그냥 다 플랫폼에서 해버리면 중개 수수료도 아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는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중개인들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쉽진 않겠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이 전세 사기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되면서 특히 그게 빌라 쪽이었다 보니까 빌라하고 오피스텔 이쪽 기피하고 전세를 가더라도 아파트로 뭐 이러다 보니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 아파트도 이거
안심할 수 없다면서요. 전세 사기.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빌라라든지 네. 그다음 시세를 좀 알기 어려운 건물 같은 게 이제 전세 사기의 어떤 목적물이 됐었는데요. 아파트도 이제는 뭐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전북 완주의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총 58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전세 사기 일당들은 대출 목적으로 담보 신탁을 맺은 상태였고 네. 마찬가지로 신탁 회사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탁 회사가 맡고 있으니 굉장히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신탁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1,585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약 5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들을 보면 결국에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네. 전세 사기에서 뭐 안전한 것은 무조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뭐 가장 억울한 거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일 텐데 실제로 이제 임차인들 중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됐는데 그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한 예. 6개월 전에는요. 자신들이 전세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퇴거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네.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임대인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예. 네. 적극적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답변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돌려줄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이 임대인들의 답변을 보시고 만약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때 이제 준비하실 것들을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내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되고 이 건물이 얼마이고 내가 만약에 보증금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이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좀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집에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걸 받지 않으시면은 여기서 거주를 반드시 하셔야만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임대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예. 아니면 마찬가지로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등을 좀 분석을 하셔서 만약에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 임대인 그리고 이것들을 컨설팅 해준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컨설턴트 등을 한번 보시고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정 변호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당장 떠오르는 걱정은 이거 이제 소송으로 가라. 법대로 가자. 법대로 하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되는 것까지는 변호사들마다 다를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네. 비용을 들여서 자신들이 또 소송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부분 전 재산을 보증금에 걸은 사례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이기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하시려면 인지료와 송달료, 그다음에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하신다면 또 압류 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비용들이 좀 감당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자신이 혹시 무료 법률 지원 대상자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소송 비용 등을 좀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려면 좀 많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이렇게 가담하게 되면 이것도 쉽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 임차인 스스로 전세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너무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매매가하고 전세가 이거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시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 같아서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시세 확인 반드시 직접 하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 정보들을 확인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탁 부동산이다. 이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그 회사의 동의, 그다음에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결국 또 800선을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외국인 수급도 별로 도와주지 않고 이 낙폭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게 좀 전기 전자에서 외국인 좀 많이 팔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약품이라든지 뭐 화학 그리고 운수 장비 쪽에서는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수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